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자, 역사 연구자 김수진이에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해요. 혹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흔히 그를 하늘이 택한 영웅으로 배우곤 하죠. 위화도 회군으로 기울어가는 고려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위대한 왕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역사 속에는 공식적인 기록 이면의 이야기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이성계에 대한 서사에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의혹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가 여진족 출신이었다는 소문이죠. 이건 단순한 뒷이야기나 흥미 위주의 가십이 아니에요. 만약 이성계가 정말 여진족 출신이었다면 이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즉 하늘의 뜻이라는 대의명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주장이었어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납득시켜야 했는데 그 왕의 혈통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과연 백성들이 흔쾌히 새 왕조를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성계의 출생에 얽힌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고 해요. 조선 왕조 500년의 시작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이 진실을요. 그가 과연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기록 속에서 어떤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함께 떠나보는 거죠. 이성계는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의 가문은 대대로 그곳에서 세력을 키웠는데 그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여진족과의 경계 지역이자 그들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성계의 조상들이 여진족과 교류하고 때로는 혼인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성계의 어린 시절은 북방 국경지대에서 호방하게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보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무예와 지략을 겸비한 장수로 이름을 날렸어요. 하지만 그의 남다른 능력만큼이나 그의 출신에 대한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그 모든 소문들이 단순한 억측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려고 해요. 과연 어디부터 파고들어야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성계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탐구에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바로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 자료인 조선왕조실록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기록물인데요.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왕의 언행과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만큼 객관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 자료예요. 실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니 이성계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조실록에 따르면 이성계의 4대 조인 목조 이한사가 전주에서 함경도, 덕원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주한 덕원 지역이 당시 여진족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록은 목조가 덕원에서 여진족의 추장들과 교류하며 세력을 키웠다고 간략하게 전하고 있어요. 물론 실록은 이성계 가문이 여진족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어느 지역으로 이주했다라고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여진족의 근거지였다는 점, 그리고 그들과 교류했다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 계속 의문의 물음표를 던졌어요. 사관들이 굳이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언급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단서인 양 슬쩍 흘려놓은 것만 같았어요. 반면에 조선 초기에 지어진 용비어천가는 이성계 가문의 이야기를 사뭇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어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왕조의 영원함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여기서는 이성계의 조상들이 덕원으로 옮겨간 이를 목조가 동쪽으로 옮겨 하늘이 내린 복을 누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었어요. 마치 신이 선택한 가문이 하늘의 뜻에 따라 새로운 터전을 잡은 것처럼 말이에요. 같은 사건인데도 조선왕조실록은 건조하게 사실만을 나열하며 미묘한 배경을 언급한 반면 용비어천가는 신비롭고 영웅적인 서사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이 두 기록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저에게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의도로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공식적인 왕조의 찬가에서는 이렇게까지 신비로운 표현을 써서 이성계 가문을 묘사해야만 했을까요? 혹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의문은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고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과 용비어천가에 상반된 기록은 저를 더욱 깊은 궁금증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공식적인 역사 기록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이성계의 진짜 모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민중의 시선을 파고들기로 했어요.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구전 설화 속에 어쩌면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제 귀를 사로잡은 건 역시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설화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마을 노인이 들려준 이성계의 오줌 설화가 기억에 남아요. 노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이고, 옛날에 이성계 장군이 어찌나 힘이 좋고 기상이 넘치셨는지 한번 소변을 보셨는데 그 물줄기가 어찌나 새고 멀리 나갔는지 강을 이룰 정도였다고 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그의 신묘한 활 솜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장군이 쏘는 활은 백발백중이었고 그 화살은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적들을 꿰뚫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과연 영웅은 영웅이구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곤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 의문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특히 몇몇 동북면 지역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은 이성계의 배경에 대한 미묘한 의심을 담고 있었죠. 어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성계 장군 말이에요. 그분 조상님들은 원래 저 두만강 건너에서 오셨다고 해요. 우리랑은 좀 다른 피가 섞였다고들 하지요. 물론 좋은 분이셨지만 노인분의 말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교묘하게 숨겨졌던, 용비어천가에서는 영웅적인 서사로 포장되었던 이성계의 뿌리에 대한 민중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저 떠도는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날카로운 진실의 조각이 느껴졌어요.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피라고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성계 가문이 머물렀던 동북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구전설화들이 던져준 실마리를 잡고 저는 이성계 가문의 본거지였던 동북면 지역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어요. 그곳은 고려시대의 국경지대였던 만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던 곳이었어요. 고려인뿐만 아니라 여진족, 그리고 원나라의 세력까지 맞물려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던 역동적인 땅이었죠. 이곳에서 이성계 가문은 대대로 살아왔고 여진족과의 교류가 매우 잦았다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이성계의 조상들은 실제로 여진족 사회에서 상당한 명망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단순히 주변의 이민족과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 때로는 여진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려에 귀순하여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은 고려인과 여진족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 놓이게 되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죠.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두 줄기가 뻗어나온 듯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니게 된 것이에요. 고려에 귀부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여진족과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국경 지역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고려 조정 입장에서는 이성계 가문의 이러한 특성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용했겠죠. 그러나 백성들의 시선에서는 두만강 건너에서 온 다른 피라는 인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공식 기록이 이를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미화하려 했던 이유도 어쩌면 이런 복잡한 배경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성계는 단순히 여진족 혹은 고려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 없는 경계인으로서의 복합적 정체성을 지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정체성은 국경을 넘나드는 그의 선조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선 건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이성계 본인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의문이 결국 그가 위화도 회군을 감행했던 진짜 이유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성계가 단순히 고려인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경계인이었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마주한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자료를 다시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왕조실록, 용비어천가, 그리고 민간구전 설화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과연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실록의 특정 문구였어요. 이성계의 선조들이 북방의 여진족 추장들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시사하는 내용이었죠. 단순한 교류를 넘어 때로는 혈맹을 맺고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기도 했다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마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한 흔적들을 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다음으로 용비어천가를 다시 펼쳤어요. 태조 이성계의 조상이 북방에서 웅비했다는 서술은 건국 신화에 미화된 수사로만 여겨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표현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이성계 가문이 북방 지역에서 여진족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강력한 세력으로 발돋움했던 역사적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웅비는 고려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민간 설화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한 노인이 들려주었던 이성계가 어릴 적 여진족 아이들과 어울려 사냥을 했다는 이야기였죠. 활과 말을 능숙하게 다루는 그의 재능이 이미 어릴 때부터 여진족의 문화 속에서 길러졌다는 암시였어요. 그 이야기는 비록 공식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이성계 가문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진족의 문화와 얼마나 깊이 융화되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이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으니 저는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이성계의 정체성은 단순히 한민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고려와 여진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의 피와 문화 속에는 두 세계의 경험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잡한 정체성이 훗날 그가 고려의 운명을 뒤흔드는 위화도 회군을 감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성계의 여진 족설이 단순히 부정적인 오해나 뜬소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저는 그 가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들을 더욱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성계 가문이 여진족과의 혼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었어요. 이는 당시 국경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죠. 전략적인 동맹을 위해서든 혹은 단순히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서든 피가 섞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들은 북방 유목민의 문화적 배경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을 거예요. 활을 쏘고 말을 타는 데 능숙했던 이성계의 누에는 이런 유목민적인 특성과도 맞닿아 있었고요. 고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뿌리 깊은 북방의 습속과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이것은 당시 고려의 국경지대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다문화적 현상이었죠. 이성계는 어쩌면 두 문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성장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선을 건국한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이민족적인 배경은 자칫 왕조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성계의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심지어 미화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용비어천가의 웅비나 실록의 모호한 표현들은 바로 이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기록하는 자의 시선과 의도가 반영되는 것이죠. 이성계의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 그를 완벽한 한민족 영웅으로 포장하려 했던 조선 건국 세력의 숨겨진 의도를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성계 자신은 이러한 정체성의 왜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선택과 행동 속에 이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녹아 있었을지 저는 다음 단서를 찾아야만 했어요. 이성계의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고 그를 완벽한 한민족 영웅으로 포장하려 했던 조선 건국 세력의 숨겨진 의도를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성계 자신은 이러한 정체성의 왜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선택과 행동 속에 이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녹아 있었을지 저는 다음 단서를 찾아야만 했어요. 오랜 시간 자료들을 파고들며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성계의 혈통을 여진족이냐 아니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민족의 테두리에 갇힌 인물이 아니었어요. 고려 말 원나라의 간섭과 혼란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문화가 뒤섞이던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간 이성계의 모습을 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북방의 기상과 남방의 지혜를 모두 흡수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리더십을 구축했던 것 같았어요. 활을 쏘고 말을 타는 데 능숙했던 그의 무예는 물론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는 어떤 민족적 배경을 가졌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그를 더욱 강하고 유연한 지도자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난 여진족 부족들과의 연대를 통해 얻은 군사력과 정보, 그리고 고려 내부에서의 정치적 기반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용비어천가와 실록에 기록된 하늘이 택한 영웅이라는 공식 서사는 조선 건국 초기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였을 테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복잡다단한 인간 이성계의 드라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눈빛 속에는 고려에 대한 충성과 새로운 왕조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은밀한 고뇌가 함께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과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혹은 철저히 감춰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풀기 위해 또 다른 기록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성계의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록들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성계의 여진족설이 단순히 진실이나 거짓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했음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공식 서사는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들에게 확고한 정통성을 심어주기 위한 거대한 담론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성계는 하늘이 내린 성군이자 고려를 구한 영웅으로 그려졌죠. 하지만 민간에 구전되던 설화 속에는 그의 북방적인 기질이나 여진족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미미하게나마 전해 내려왔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성계는 그저 한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고려와 원, 그리고 다양한 북방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여러 문화와 민족적 배경이 뒤섞인 땅에서 태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거죠. 그의 통찰력과 지도력은 이러한 복합적인 환경에서 더욱 빛을 발했을 거예요. 이 모든 탐구를 마치고 저는 깨달았어요. 역사는 단일한 시선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조선왕조실록처럼 권위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 같은 찬양가, 그리고 소박한 민간 설화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해야만 비로소 한 인물과 시대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이성계라는 인물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랐어요. 과거의 인물을 현대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복잡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번 이성계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조선왕조 1대 왕 태조 이성계 편에서 만나요.